아가, 겁먹지 말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쳐보거라. 화려한 백화점 로비, 정체를 숨긴 백화점 회장님이 허름한 청소부 차림으로 이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네 번째 손가락이 없었지만 건반만 잡으면 귀신같이 선율을 뽑아냈어요. 어디서 이 더러운 손이 감히 귀한 피아노를 건드려! 하지만 하필 그 자리에 온갖 거드름을 피우던 유명 음대 교수 일행이 끼어들었고 차가운 멸시가 쏟아졌죠. 준우의 연주가 멈춘 순간 할머니의 묵직한 한마디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내 손가락이라 무시하다 망신당하고 허세 부리다. 제 무덤판 자들의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소리를 못 듣는 눈먼 자였을지 그 기막힌 반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의 서울은 유난히도 차갑고 시린 날씨였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눅눅하고 퀴퀴한 공기가 살을 애듯 파고들었죠.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만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구석진 계단 밑에 12살 소년 준우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낡은 패딩은 군데군데 솜이 터져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차가운 입김을 손바닥에 불어넣으며 억울한 추위를 홀로 견뎌내고 있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한기가 소년의 얇은 바지춤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은 소년의 존재조차 잊은 듯 무심하게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오른쪽 손은 유난히 작고 가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네 번째 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7년 전에 그 끔찍한 사고가 소년의 신체 일부를 앗아간 게 아니겠어요? 잘려나간 손가락 끝은 흉측하게 아물어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을 볼 때마다 징그럽다며 고개를 서둘러 돌리곤 했죠. 소년은 죄인이라도 된 듯 그 손을 주머니 깊숙이 감추곤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사라지면서 소년의 평범한 미래도 함께 증발해버린 것이었죠. 상처 입은 어린 새처럼 소년은 늘 어둠 속으로만 숨어들고는 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쉼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가진 건 누군가 버리고 간 빵 쪼가리 하나뿐이었죠. 딱딱하게 굳은 빵을 씹으며 소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 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짝이는 명품 구두와 값비싼 코트들이 눈앞을 허망하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 하나 그늘진 곳의 소년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는 않았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소년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못할 피눈물이 소리 없이 고여가고 있었죠.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소년의 깡마른 몸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보물 1호는 낡은 배낭 안에 소중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녹슨 태엽이 감긴 오래된 메트로놈이었죠.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소년의 심장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준우는 주위를 살피며 메트로놈을 꺼내 품에 꼭 안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소년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물건만 있으면 부모님이 곁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소년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괴짝에서 나던 오래된 피아노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메트로놈의 태엽을 감자 똑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소년에게 단순한 박자가 아니라 생명의 박동이었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잘려나간 손가락이 다시 돋아나는 환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고 허공에 보이지 않는 건반을 천천히 두드려 보았어요. 손가락이 4개뿐이라도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교향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음악 세계로 서글픈 도피를 하고는 했죠. 준우는 피아노가 없던 지난 3년 동안 메트로놈의 박자에 맞춰 매일 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건반 삼아 두드리며 보이지 않는 상상 연주를 이어왔습니다. 똑탁 소리에 맞춰 소년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소란스러운 소음도 소년의 머릿속 음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소년의 아버지는 이름 없는 피아노 조율사였습니다. 준우에게 처음으로 메트로놈을 선물한 것도 바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늘 준우의 4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인자한 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9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로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준우는 그때의 뜨거운 불길과 부모님의 마지막 비명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흉측한 상처와 녹슨 메트로놈 하나뿐이었죠. 참으로 가혹한 운명이 소년의 작은 등을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손가락만이 아니라 소년의 세상 전부였다고 믿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내몰린 지 3년. 준우는 차가운 세상에 홀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친척들은 재산을 챙겨 달아났고 소녀는 거리의 고아가 되었죠. 구걸하며 얻어맞는 건 일상이었고 굶주림은 친구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메트로놈만큼은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정말로 죽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매일 밤 메트로놈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럽게 잠이 들고는 했죠. 차가운 눈물이 소년의 마른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운명의 굴레는 어린 소년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지하철역 위로 연결된 화려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에서 가장 크다는 대형 백화점이었죠. 준우는 할머니를 찾기 위해 그곳으로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백화점에서 청소 일을 하신다며 준우를 보살펴주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소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건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으므려.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육중한 백화점 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준우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들어갔죠. 그곳의 따뜻한 공기는 소년의 얼어붙은 몸을 천천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백화점 입구에 섰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소년의 코끝을 간지럽혔죠.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남루한 소년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준우의 눈에 로비 한복판에 검은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1억 원은 좋게 넘을 법한 그 찬란한 빛깔이 소년의 영혼을 강하게 끌어당겼죠. 과연 준우는 그 금지된 건반에 무사히 손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년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검은 피아노를 향해 천천히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매끄러운 피아노의 몸체가 소년의 떨리는 손가락 끝을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준우는 대리석 바닥의 서늘한 기운을 잊은 채 오직 눈앞에 놓인 검은 보석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백화점 로비의 소란스러운 소음은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정체 모를 고급스러운 향기가 공기 중에 부드럽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준우는 혹시나 관리인에게 쫓겨날까봐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피아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따스한 실내 공기가 지하철역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를 지워내며 소년의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죠. 높은 천장에는 수만 개의 보석이 박힌 듯한 샹들리에가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어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비단처럼 부드러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한 표정으로 소년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음악처럼 경쾌하고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소년은 자신의 때 묻은 배낭끈을 꼭 쥐며 이 화려한 공간이 주는 낯선 위안을 만끽했습니다. 로비 곳곳에 놓인 화분에서는 싱그러운 초록색 잎사귀들이 생기를 내뿜고 있었죠. 준우는 잠시나마 추위와 배고픔을 잊은 채 꿈결 같은 로비를 천천히 유랑했습니다. 로비 정중앙에 다다랐을 때 준우의 발걸음은 마침내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빚어 만든 듯 매끄러운 곡선은 주변의 모든 조명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죠. 1억 원은 좋게 넘을 법한 그 찬란한 광택은 소년의 영혼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준우는 피아노를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난 것만 같은 아련한 통증이었습니다.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를 향해 자석에 이끌리듯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죠. 주변의 공기는 소년의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곁으로 다가갈수록 소년의 머릿속에는 가물가물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피아노 조율사였던 아버지가 건반 하나하나를 정성껏 어루만지던 그 따뜻한 뒷모습이 떠올랐죠.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맑은 선율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콧노래가 귓가를 간지럽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주머니 속에 감춰둔 자신의 오른손을 꺼내 잘려나간 네 번째 손가락 자리를 만졌어요. 흉측하게 아문 상처는 피아노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 같아 소년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아무런 말이 없이 고요한 자태로 소년을 기다려주는 듯 했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열망이 불꽃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롭게도 피아노 주변에는 아무런 울타리도 없었고 안내 문구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구든 자유롭게 연주해 보라는 듯 피아노 의자는 비어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죠. 준우는 혹시나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올까봐 연신 주변을 두려운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멀리 서 있는 보안 요원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느라 소년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했죠. 소년은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피아노 바로 앞까지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건반은 상아로 만든 보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빛을 내며 소년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준우는 침을 꼴깍 삼키며 건반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건반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소년의 온몸에는 짜릿한 전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가늘게 떨리며 건반 위를 배회했죠. 준우는 손가락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피아노를 더럽힐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건반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힘이 소년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소년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남루한 차림의 소년을 보며 걸음을 멈추고 수군대기 시작했죠. 소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오직 눈앞의 건반만을 응시했습니다. 준우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인생의 첫 번째 음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가장 낮은 도음을 묵직하게 누르자 로비 전체를 진동시키는 맑고 웅장한 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 소리는 마치 갇혀있던 거대한 용이 포효하는 것처럼 소년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백화점 안의 공기가 그 짧은 울림 하나에 순식간에 정지한 듯 고요해졌어요. 준우는 자신의 손끝에서 울려 퍼진 기적 같은 소리에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경악과 호기심이 가득 서렸고 소녀는 비로소 건반과 하나가 된 기분이 들었죠. 본물이 터진 것처럼 준우는 쉼없이 건반을 두드리며 자신만의 음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손가락이라는 한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서글픈 선율이 로비를 가득 메웠죠.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홀린 듯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은 나비처럼 건반 위를 날아다녔고 로비는 순식간에 천상의 연주회장으로 변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감동의 순간을 시기하는 차가운 향수 냄새가 소년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연주를 방해하려는 듯 거칠게 바닥을 지식이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름답던 선율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로비의 따뜻한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리는 서늘한 목소리가 준우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죠. 지금 여기서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유명 음대 교수 강유진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준우를 벌레 보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공들여 가꾼 눈썹은 흉측하게 뒤틀려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를 따르던 제자들도 일제히 코를 막으며 소년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준우는 겁에 질린 채 건반 위에서 손을 황급히 떼고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강유진은 소년의 낡고해진 패딩과 때가 묻은 바지춤을 위아래로 훑어내리고 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백화점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녀는 코를 막으며 가방에서 은색 향수병을 신경질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칙칙 소리와 함께 차가운 향수 안개가 준우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고 말았죠. 지독한 알코올 향이 소년의 코를 찔렀고 준우는 연신 기침을 토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가운 입자들이 소년의 뺨을 때리며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거지놈이 1억 원이 넘는 악기에 손을 대는 거야? 강유진은 준우의 오른쪽 손을 가리키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손을 좀 봐. 손가락도 제대로 없는 병신 주제에 감히 피아노를 만져. 준우는 잘려나간 네 번째 손가락을 등 뒤로 필사적으로 감추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독설은 소년의 심장을 도려내듯 깊숙이 박히고 있었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비참한 침묵 속에서 준우의 가슴에는 뜨거운 피눈물이 소리 없이 차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하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준우가 만졌던 건반을 박박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물이 묻은 자리를 씻어내는 듯한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이었죠. 이 귀한 악기가 너 같은 천한 것 때문에 오염되어 버렸잖아. 정말 소름 끼쳐.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처지였죠.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고귀한 예술가의 진짜 모습인가 싶어 소녀는 몸을 떨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조차 그녀의 오만함을 가려주지는 못했죠. 준우의 명치 끝에는 뜨겁고
무거운 돌덩이가 걸린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앉았습니다. 준우의 가녀린 목소리는 강유진의 차가운 코웃음에 맥없이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남루한 차림을 비웃으며 다시 한번 향수를 허공에 마구 뿌려댔죠. 마치 소년이 서 있는 공간 자체가 악취가 나는 시궁창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밑바닥으로 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준우의 품 안에 있던 낡은 배낭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방 지퍼가 덜 닫혔던 탓인지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메트로놈이 대리석 위를 굴렀죠. 이건 또 뭐야? 이런 고물 쓰레기까지 백화점에 들여와서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강유진은 구두 끝으로 메트로놈을 툭툭 건드리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준우는 비명을 지르듯 몸을 날려 메트로놈을 소중히 움켜쥐려 했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소년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짓누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이거 가지고 꺼져. 내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 좋게 쇼핑하러 와서 화를 내야 하는 거니?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관리가 엉망이네요. 이런 걸 내버려 두면 브랜드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직원들은 유명 인사인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준우를 도와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강유진은 자신이 대단한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도도하게 턱을 치켜올리고 있었죠. 비뚤어진 선민의식은 어린 소년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준우는 그저 눈앞에서 치워야 할 불쾌한 장애물이었죠. 준우는 짓밟힌 손등의 통증보다 가슴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소녀는 부서질 듯 메트로놈을 안고 로비 구석으로 비참하게 밀려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수수한 청소부 복장을 한 박옥수는 준우의 잘린 손가락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서운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유진은 여전히 소년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으려 표독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과연 이 지옥 같은 모욕의 끝에는 어떤 반전이 기다릴까요? 준우는 바닥에 흩어진 메트로놈 조각들을 보며 심장이 멎는 것만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낡은 태엽이 튕겨져 나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차가운 대리석 위를 굴러다니고 있었죠. 소녀는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부서진 유품을 주워 담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속으로 삼켰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단 하나의 심장이 차가운 바닥에서 강하게 부딪히며 태엽 뭉치가 헐거워지고 겉면에 깊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눈앞은 억울한 핏빛으로 물들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소년이 기댈 곳은 이제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소년의 어깨는 처량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유진 교수는 부서진 고물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준우를 보며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버려야 할 쓰레기였는데 내가 대신 청소해준 셈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렴. 그녀는 뾰족한 구두굽으로 메트로놈 조각을 지그시 밟으며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소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더러워진 바닥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내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피아노 실력으로 직접 증명해 보렴.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년을 이 백화점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리려는 사악한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죠. 내가 제안을 하나 할 테니 여기서 나와 연주 대결을 해서 내가 이기면 정중히 사과하마. 강 교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앙칼진 목소리를 로비 가득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면 그 더러운 고물을 버리고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라. 소녀는 떨리는 어깨를 움츠리며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주변의 시선들은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준우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불공평한 내기에 선뜻 나서서 소년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권력 앞에선 소년은 그저 힘없는 어린 새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고 내 손가락이 피아노에 닿는 일은 죽어도 없어야 할 것이다. 강 교수의 압박은 숨 쉴 틈도 없이 준우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거지 소년과의 대결을 선포하며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소년에게는 이 백화점 로비가 유일하게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였습니다. 이곳에서 영영 쫓겨난다는 사실은 소년에게 곧 죽음과도 같은 선고나 다름없었죠. 강 교수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소년을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소년이 비참하게 쫓겨나는 결말뿐이었죠. 준우는 품 안에 흉하게 일그러진 메트로놈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끈이자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음악이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잘려나간 네 번째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지독한 통증을 꽉 깨물어 삼켰죠.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보다 더 진실한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동자가 슬픔을 넘어 단단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죠. 강유진 교수는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배를 잡고 로비가 떠나가라 웃어댔습니다. 네 마디나 잘려나간 손으로 나를 이기겠다니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구나. 그녀는 준우의 신체적 아픔을 인격살인하듯 다시 한번 날카로운 독설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제자들도 일제히 키득거리며 소년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기 시작했죠. 나도 이 백화점의 수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단이니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녀는 자신의 갑질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포장하며 끝까지 비열하게 굴었습니다. 악마 같은 그녀의 논리 앞에 진실한 소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죠. 준우가 다시 피아노 의자에 앉았을 때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번들거리는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죠. 강 교수는 우아한 척 자리에 서서 소년이 큰 실수를 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고 부서진 메트로놈의 규칙적인 박자를 머릿속으로 조용히 그렸어요. 똑탁똑탁 환상처럼 들리는 소리가 소년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소년에게 남은 것은 이 처절한 내기에서 실력 하나로 살아남는 것뿐이었죠. 소년의 손가락 끝이 건반 위에 닿는 순간 로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준우의 손가락이 건반을 내리찍자 첫음부터 심장을 찌르는 웅장한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강 교수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비열한 미소가 번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이미 지배인에게 눈짓을 보내며 소년의 연주를 방해할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오직 영혼을 실은 선율 속에 자신을 전부 던져 넣었죠. 그런데 갑자기 로비의 스피커에서 괴상한 소음이 연주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휘청이며 연주가 중단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말았죠. 과연 준우는 이 독이 든 내기에서 유품을 지키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거지로 산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준우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백화점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소녀는 자신의 전부를 건 도박을 시작하고 있었죠. 유명 음대 교수의 비열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건반 위에서 영혼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누더기를 걸친 천재와 오만함으로 무장한 권력자의 대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억울한 삶을 대변하듯 처절하게 로비를 휘감았죠. 갑자기 백화점 천장에 매달린 대형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괴소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가로막으려는 강유진 교수의 비열한 지시가 만들어낸 함정이었죠. 사람들은 귀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평화롭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준우의 손가락은 예상치 못한 소음에 잠시 주춤하며 허공에서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소녀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가 남겨준 마음속의 박자를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소음조차 뚫고 지나가는 소년의 진심이 다시 건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수수한 청소부 복장을 한 박옥수는 로비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걸레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준우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옥순의 가슴 속에서는 잊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과거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그녀였기에 소년의 연주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소년의 손에는 네 번째 손가락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완벽한 음악의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순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낡은 메트로놈 조각들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의 구두 굽에 짓밟혀 일그러진 금속 태엽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죠. 저 낡은 물건은 예전에 옥순이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메트로놈에는 소년의 절박한 삶과 아들의 숨결이 함께 깃들어 있는 듯 했죠. 옥수는 자신의 손등에 도단한 핏줄이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하여 백화점 곳곳을 살피던 옥수는 강 교수의 만행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라는 탈을 쓰고 어린 소년의 장애를 조롱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악이었죠. 옥수는 대걸레 자루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강 교수의 오만한 얼굴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지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승리를 확신하는 저 여자의 비열함이 로비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옥순의 눈동자에는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폭풍우가 서서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유진 교수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을 배경 삼아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우가 당황하여 연주를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내 손가락으로 어디 한번 재주를 부려보렴. 가소로운 거지놈아 라고 강 교수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면 이 정도 어린아이 하나 짓밟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안중에는 소년의 재능도 아픔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소년의 꿈을 짓밟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준우는 주변의 비웃음과 스피커의 괴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서는 부서진 메트로놈의 규칙적인 박자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죠. 잘려나간 네 번째 손가락의 빈자리를 나머지 손가락들이 경이로운 속도로 메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피아노의 진심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소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은 화려한 조명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연주는 로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며 거룩한 빛을 발했죠. 로비를 메우던 야유와 웅성거림은 어느덧 파도처럼 잦아들고 장엄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소리에 홀린 듯 피아노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괴소음이 여전히 스피커를 찍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소년의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청중들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못할 전율이 일었죠. 거지 소년의 연주가 오만한 교수의 독설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로비는 이제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죠. 옥수는 준우의 연주에서 죽은 아들의 숨결과 자신의 젊은 시절 열정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단순히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생애를 통곡하듯 노래하고 있었죠. 옥수는 이제야 자신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청소부 옷을 입고 서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여운 천재를 지키고 오만한 악인을 처단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임을 확신했죠. 그녀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백화점 총괄 지배인의 비상연락용 무전기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박옥순 회장의 진짜 권력이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백화점의 총괄 지배인은 로비 구석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박옥순 회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강 교수의 무례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옥수는 지배인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지시를 눈빛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비열한 소음은 멈추고 진실한 음악만이 남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준우의 마지막 고조되는 연주가 폭풍처럼 몰아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옥순의 등장이 이 처절한 대결을 어떤 결말로 이끌고 가게 될까요? 정적을 깨고 소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마치 마법처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9마디의 손가락 끝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사람들의 심장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죠. 준우는 이제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탁건음 하나하나에 소년의 처절했던 삶과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로비의 공기는 소년이 뿜어내는 음악의 기운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피아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등 뒤로 흐르는 땀방울마저 숭고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잘려나간 네 번째 손가락 자리는 더 이상 연주를 가로막는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경이로운 속도로 움직이며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죠. 준우의 운지법은 기존의 교본에는 없는 소년만의 독창적이고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손가락 끝에서는 맑은 이슬이 맺히듯 영롱한 소리들이 쉼없이 쏟아졌어요. 소년은 손가락 하나를 잃은 대신 영혼의 소리를 읽어내는 천부적인 감각을 얻은 듯 했습니다. 관객들은 소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믿기지 않는 기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빠져들었죠. 건반을 내리찍는 준우의 손목은
부드러운 파도처럼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음역의 묵직한 울림은 로비 바닥을 타고 사람들의 발끝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고음역의 화려한 선율은 마치 숲속의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맑고 투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피아노와 한몸이 된 듯 몸을 앞뒤로 흔들며 음악의 바다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준우의 얼굴에는 수치심 대신 오직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음악의 소용돌이 속에 속절없이 휩쓸리며 감탄을 내뱉었죠. 강유진 교수가 퍼부었던 비열한 독설은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소음 가득했던 스피커 소리조차 소년이 뽑아내는 순결한 선율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죠. 연주는 어느덧 거친 폭풍우를 지나 평화로운 들판을 걷는 듯한 서정적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연주에서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순수한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로비의 화려한 조명은 이제 소년을 조롱하는 불빛이 아니라 그의 천재성을 축복하는 빛이었습니다. 음악이 주는 위대한 힘 앞에 오만했던 세상의 편견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로비를 바삐 지나던 손님들은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피아노 주변으로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쇼핑백을 든 손도 대화를 나누던 입술도 모두 소년의 연주 앞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멈췄죠.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처음 보는 천재를 향한 경외심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루한 소년의 옷차림을 비웃었던 자신들의 편견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이들도 있었죠. 소년 주변으로 형성된 거대한 침묵의 원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로비 난간에 기대어 소년의 연주를 경청했죠. 연주가 중반을 넘어 절정에 달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서글픈 선율에서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둔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고 있었죠.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소년의 연주가 그들의 영혼을 깊숙이 어루만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이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의 손을 꼭 쥐며 감동을 나누었죠. 소년의 음악은 언어보다 강렬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로비는 이제 슬픔이 씻겨나가고 환희가 차오르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죠. 준우는 감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건네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메트로놈의 소리를 보았습니다. 부서진 메트로놈의 박자가 심장 속에서 되살아나 소년의 손가락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소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건반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연주는 마치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처럼 웅장하고 거침없었죠. 관객들은 소년이 뿜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에 압도되어 숨을 죽인 채 연주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밀도가 높아진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죠. 소년의 손끝에서 터져나오는 기교는 마치 밤하늘에 쏘아올린 불꽃놀이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네 마디가 모자란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완벽한 도약과 섬세한 터치가 이어졌죠. 준우는 피아노의 모든 건반을 자신의 영토로 삼아 자유자재로 누비며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손놀림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크게 뜨고 그 경이로운 순간을 지켜보았죠. 소년이 만들어낸 선율은 로비 벽면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며 거대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장애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소년은 이제 음악이라는 날개를 달고 높이 비상했죠.
마지막 강렬한 탁건과 함께 소년의 연주가 끝나자 로비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아노 위에 머리를 파묻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연주의 여운이 가슴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박수조차 치지 못하고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년이 보여준 기적 같은 무대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 강유진 교수의 사색이 된 얼굴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녀가 준우에게 어떤 비열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까요? 연주가 끝난 로비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소년의 실력에 압도되어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강유진 교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부르르 떨며 자신의 패배를 부정하려는 듯 입술을 바르르 떨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질투와 경악으로 뒤섞여 흉측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아노 위에 놓아두었던 부서진 메트로놈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미 한 번 짓밟혀 금이 가고 찌그러진 상태였지만 소년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전부였죠. 강 교수는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의 명예가 발밑으로 추락하는 듯한 환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너 같은 거지놈이 이런 소리를 낼 리가 없어. 강 교수는 비명을 지르며 피아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소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그 손에 들려있던 메트로놈이 다시 한번 바닥을 가로질러 굴러갔죠.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관객들은 교수의 갑작스러운 폭력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은 이미 조각조각 부서져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강 교수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광기가 서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이제 예술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강 교수는 바닥에 떨어진 메트로놈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준우는 바닥을 기어가며 제발 그것만은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하지만 강 교수는 소년의 손을 사정없이 뿌리치며 메트로놈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소년의 슬픔도 사람들의 시선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이 작은 기계 뭉치를 없애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로비의 화려한 조명은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더욱 괴기스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나를 망신줘? 이따위 쓰레기가 내 실력의 원천이라면 내가 완전히 없애주마. 강 교수는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메트로놈을 대리석 바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상자가 박살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태엽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고 작은 톱니바퀴들은 로비 바닥을 쓸쓸하게 굴러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잔인한 소리에 귀를 막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자리에 얼어붙었죠. 청각적인 충격이 로비의 공기를 찢어발기며 소년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가루가 되었습니다. 준우는 부서진 조각들을 보며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온기이자 소년이 세상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었죠. 소년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리며 파편들을 손으로 긁어모았습니다. 잘려나간 네 번째 손가락 끝이 대리석 바닥에 긁혀 피가 났지만 소년은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죠. 산산조각이 난 것은 메트로놈이 아니라 어린 소년의 찢겨진 가슴 그 자체였습니다.
지독한 정적 속에서 소년의 거친 숨소리만이 처량하게 로비를 울리고 있었죠. 강 교수는 숨을 헐떡이며 박살난 파편들을 구두 끝으로 다시 한번 지시겼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네. 거지놈은 거지답게 살아야지. 감히 누굴 이기려 들어.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제자들조차 스승의 잔인한 모습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죠. 관객들의 눈빛은 이제 경탄이 아니라 지독한 혐오감으로 바뀌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전혀 깨닫지 못했죠. 로비에는 지독한 향수 냄새와 부서진 나무 조각의 매캐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감돌았습니다. 준우는 부서진 태엽 하나를 가슴에 꼭 품은 채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흐느꼈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련하여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교수는 승리감에 취해 도도하게 턱을 치켜 올리고 지배인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을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백화점의 권위를 운운하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로비 천장에 부딪혀 흩어질 뿐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던 청소부 옥순이 대걸레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뒹구는 메트로놈의 태엽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죠. 옥순의 눈동자에는 과거 자신의 아들에게 선물했던 메트로놈과 겹쳐지는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그녀는 굽어있던 등을 서서히 펴며 강 교수를 향해 한 걸음씩 묵직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옥순이 내딛는 발소리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로비의 공기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비천한 청소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인상을 찌푸렸죠. 당장 저 더러운 노파도 치워버려. 어디서 감히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강 교수의 마지막 발악이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지배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준우의 곁에 멈춰서서 소년의 짓밟힌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죠. 그녀의 손등에 도단한 용의 비늘 같은 핏줄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준엄한 심판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강 교수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순간 옥순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열리며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제껏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위험 있는 그 목소리가 로비의 모든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박살난 메트로놈 조각들이 옥순의 흐린 눈동자에 날카롭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흩어진 금속 조각들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은 파편과도 같았죠. 옥수는 그 낡은 물건이 단순히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인생이자 죽은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숨결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려가며 주변의 모든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수수한 청소부 옷 아래로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나듯 묵직한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강유진 교수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에 취해 앙칼진 목소리로 주변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천박한 웃음소리는 로비의 웅장한 천장에 부딪혀 기괴한 소음으로 변해 흩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옥수는 그 소란스러운 외침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바닥의 파편만을 응시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시릴 정도로 차가운 서리로 변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어요. 옥순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은 화려한 백화점의 온기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들이 그녀의 무거운 존재감 앞에 힘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죠. 강 교수가 풍기는 가식적이고 지독한 향수 냄새가 옥순의 코끝을 불쾌하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위적인 향기는 마치 썩어가는 속마음을 가리려는 비겁한 가면처럼 느껴졌죠. 옥순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껏 누구도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서슬퍼런 위험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로비 한복판에 옥순의 서늘한 정적이 거대한 벽을 세운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릿한 알코올 향조차 그녀의 묵직한 위압감 앞에서는 힘없이 사그라들고 말았죠. 옥순이 대걸레 자루를 거칠게 움켜쥐자 그녀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설 속의 용이 비늘을 세우며 노호하는 것처럼 기이하고도 강렬한 모습이었죠. 옥순의 손등에 돋아난 핏줄은 그녀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와 응축된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주름진 노인의 손이었으나 지금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거인의 손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 끝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손에 담긴 거대한 힘을 억누르며 마지막까지 인내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죠. 박살난 태엽 조각을 보며 옥수는 오래전 차가운 흙 속에 묻었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에게 선물했던 그 메트로놈도 지금의 준우 것처럼 낡고 소박한 모습이었죠. 아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소년의 유품을 통해 거대한 통증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잘린 손가락 끝에 박인 굳은 살은 옥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었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중한 가치가 오만함에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옥순의 심장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거룩한 분노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고동쳤죠. 강 교수는 여전히 옥순이 누군지 알아채지 못한 채 비천한 노인을 향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눈앞의 풍경을 망치는 거슬리는 청소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강 교수의 입술이 다시 열리며 소년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옥순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강 교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오한을 느끼며 말을 멈추고 말았죠. 자신의 권위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묘한 불쾌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아 돌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는 애써 당황함을 감추며 더욱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옥순을 쏘아보려 애를 썼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관객들은 옥순이 내뿜는 기이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하나둘씩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장식물들은 이제 옥순의 서늘한 기운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일 뿐이었죠.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옥순만이 준우를 향해 느릿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서는 묵직한 울림이 터져나와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강 교수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옥순의 서늘한 숨소리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죠. 옥순은 준우의 옆에 멈춰서서 소년의 여린 어깨 위로 자신의 주름진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소년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이었죠. 옥수는 준우를 감싸 안으며 정면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만한 악인을 향한 선전포고가 담겼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이었지만 로비의 모든 사람은
이미 직감적으로 판도가 바뀌었음을 깨달았어요. 강 교수의 가짜 향수 냄새는 옥순의 묵직한 권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숨겨왔던 백화점 회장 박옥순의 진짜 힘이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백화점 로비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순간에도 옥순의 평정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살난 메트로놈 조각들과 흐느끼는 소년 그리고 오만함에 찌든 강 교수의 외침이 뒤섞여 혼란이 극에 달했죠.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소동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숨을 죽인 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준우를 감싸 안은 손에 힘을 주며 로비의 소란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강 교수를 향한 엄중한 심판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음을 직감했죠. 옥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준우의 여린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흉측한 상처가 부끄러운 듯 손을 뒤로 빼려 했으나 옥순의 따뜻한 악력에 이끌려 멈춰섰죠. 강 교수는 그런 노인의 행동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지배인을 소리 높여 독촉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은 소년의 상처투성이 손을 비정할 정도로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옥수는 소년의 손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위대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며 소년의 손등 위를 한참 동안 배회했죠. 옥순의 시선이 멈춘 곳은 소년의 남아있는 손가락 끝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거친 일을 해서 생긴 상처와는 차원이 다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옥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년의 검지 끝을 자신의 거친 손바닥으로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강 교수는 그 광경을 보며 거지들끼리 청승을 떤다며 다시 한번 독서를 내뱉었죠. 하지만 옥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년이 남긴 위대한 유산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 끝에는 수만 번의 타건이 만들어낸 단단하고 둥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그것은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의 굳은 살이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의 각도와 힘이 고스란히 저장된 천재 연주자의 지문과도 같았죠. 옥수는 과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을 수없이 만나오며 이런 손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피아노를 치며 자신을 단련해온 것이 분명했죠. 옥순의 가슴 속에서는 소년의 처절했던 노력에 대한 경외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년이 만들어낸 선율의 비밀이 비로소 명확한 증거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옥수는 준우의 손가락 끝에 박인 굳은 살을 보며 이 아이가 진짜 천재임을 확신했습니다. 강 교수가 말했던 더러운 오물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노력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옥순의 뇌리에는 과거 자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며 건반을 두드리던 뒷모습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우의 작은 어깨 위로 피아노를 전공하던 아들의 야윈 뒷모습이 아스라하게 겹쳐 보였어요. 아들은 손가락 끝이 짓무르고 피가 맺히는 순간에도 옥순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죠. 그 지독했던 열정과 처절했던 음악에 대한 사랑이 지금 눈앞의 소년에게서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소년의 손끝에 맺힌 눈물겨운 흔적을 통해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들의 못다 핀 꿈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소년의 굳은 살은 단순히 반복된 연습의 결과가 아니라 아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예술의 영혼과도 같았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은 죽은 아들의 꿈이 환생한 것처럼 옥순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죠.
그녀는 소년이 겪었을 고통과 고독을 손끝의 감촉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소년은 백화점을 더럽힌 거지가 아니라 진정한 음악의 주인이었죠. 강유진 교수는 여전히 소년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을 그저때가 낀 것이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지저분한 손을 내 백화점 피아노에 올린 게 바로 죄악이다라며 그녀는 도도하게 턱을 치켜 올렸죠. 옥수는 그런 여자의 무지함에 지독한 조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가짜 예술가는 진짜의 흔적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저 애처로울 뿐이었죠. 옥수는 이제 이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지배인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백화점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서슬퍼런 위엄이 가득 담겼죠. 로비의 분위기는 옥순의 확신에 찬 표정 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은 옥순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포착하고는 사색이 되어 급히 발걸음을 옮겼죠. 사람들은 수수한 노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옥수는 준우의 손을 꼭 쥐고 강 교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죠. 화려한 향수 냄새는 옥순의 묵직한 존재감 앞에 힘없이 흩어져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 잠기고 있었어요. 옥수는 준우의 잘린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이 아이가 겪은 모든 수모를 갚아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소년의 굳은 살은 이제 소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강 교수의 심장을 겨눴죠. 옥수는 소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직접 닦아주며 아주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괜찮다며 다독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소년의 상처받은 가슴을 치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과도 같았어요. 이제 백화점의 모든 조명은 오만함에 찌든 강 교수가 아닌 상처 입은 소년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번개가 치듯 빠르고 강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드디어 옥순의 무전기가 울리며 백화점 총괄 지배인이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교수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사색이 되어 뒤로 비틀거렸죠. 옥수는 수수한 청소부 옷의 단축물 하나씩 풀며 감춰왔던 회장의 품격을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섞인 비명이 로비 천장을 찌르며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죠. 진실의 힘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로비를 통째로 덮쳤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명령 한마디가 강 교수의 운명을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밀어냈죠. 로비 끝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듯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는 백화점의 모든 실물을 총괄하는 지배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오고 있었죠. 그는 주변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옥순의 발치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지배인은 평소 강 교수의 갑질을 조사하라는 회장님의 엄중한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지참한 채 로비 근처에서 회장님께 보고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지배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자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바닥에 처박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잠행 중인 회장님의 명령 없이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지배인은 그제야 터져나온 응징의 기회를 잡고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외침은 백화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어 사람들의 귓가에 장렬했죠. 강유진 교수는 지배인의 행동을 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지배인이 천박한 노파에게 무릎을 꿇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향수병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허름한 청소부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왕의 풍모와 다름없었죠. 강 교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자신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죠. 옥수는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인 지배인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벗어 던지고 흐트러진 머리를 뒤로 천천히 넘겼죠. 그 순간 평범한 노파의 얼굴에서 백화점 그룹을 이끄는 박옥순 회장의 서늘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들이 마치 그녀의 등장을 축복하듯 일제히 밝게 빛나는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은 전설로만 듣던 박옥순 회장의 실물을 영접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로비의 주인공은 더 이상 오만한 교수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인 옥순이었죠. 지배인은 옥순의 발등을 적실 듯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라며 그는 울먹였죠. 옥수는 대답 대신 지배인의 어깨를 대걸레 자루로 툭 치며 싸늘한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배인을 지나 여전히 사색이 되어 서 있는 강 교수에게 고정되었어요. 지배인은 옥순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고 이는 평소 강 교수의 오만한 행실을 눈여겨본 옥순이 은밀히 조사를 지시해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응시에 강 교수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그녀가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온몸에 지독한 소름이 돋았죠. 강 교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옥순을 향해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백화점의 품위를 지키려 했던 것뿐입니다라며 그녀는 옹졸한 변명을 늘어놓았죠. 방금 전까지 소년을 향해 쏘아붙이던 앙칼진 목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비굴한 애교 섞인 말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매몰차게 말을 가로막고 말았죠. 그녀의 단호한 손짓 하나에 강 교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옥순의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고 변명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내가 말하는 품위가 고작 어린아이의 유품을 부수고 장애를 조롱하는 것이더냐라고 옥순이 묵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로비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위엄이 가득했죠. 강 교수는 그 한마디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크게 들썩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객들은 옥순의 준엄한 꾸짖음에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느꼈죠. 옥순의 눈동자에는 예술가의 탈을 쓴 악인을 향한 지독한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수교대는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처절한 응징의 서막이 올랐죠. 지배인은 옥순의 눈치를 살피며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강 교수를 포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년을 비웃던 강 교수의 제자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스승을 버리고 멀찍이 달아나기에 바빴죠. 강 교수는 혼자 남겨진 로비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뿌렸던 지독한 향수 냄새는 이제 그녀 자신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악취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이미 로비에 수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어 그녀의 추태를 촬영하고 있었고 강 교수의 화려한 명성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녀의 오만함을 비판했고 로비는 순식간에 그녀를 심판하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옥수는 소년 준우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며 소년의 억울함을 세상에 공표했죠. 결국 강 교수는 버티지 못하고 옥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죠. 준우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반전에 옥순의 옷자락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옥순은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강 교수를 향해 차가운 최후 통보를 날리고 있었어요. 예수를 모독한 대가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비참할 것이다라고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강 교수의 화려했던 명예와 권력은 그 순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지배인은 옥순의 지시에 따라 소년 준우를 최고급 VIP실로 안내하기 위해 정중하게 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비를 떠나는 소년과 옥순의 뒷모습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었죠. 준우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나갔고 로비에는 비로소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감돌았죠. 이것은 단순한 소동의 끝이 아니라 한 천재 소년이 세상으로 비상하는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옥순의 본격적인 후원 아래 준우의 손가락이 만들어낼 기적 같은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옥순의 서늘한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강유진 교수의 정수리를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한 채 회장님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소년을 향해 그토록 오만하게 굴던 교수의 뒷모습은 이제 한없이 초라하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디며 그녀가 흘린 지독한 향수의 흔적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았어요. 진정한 고귀함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옥수는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길었지만 그 무게는 로비의 모든 공기를 압도할 만큼이나 장엄하고 묵직했죠. 음악을 모독한 건 천한 거지. 소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어라며 옥순의 낮은 목소리가 로비 천장을 울렸습니다. 강 교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르르 떨며 회장님의 자비를 구하는 비굴한 신음을 흘렸죠. 옥수는 지배인에게 전달받아 품고 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강 교수의 눈앞에 차갑게 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껏 그녀가 철저히 숨겨왔던 추악한 과거의 비밀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봉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그녀의 화려한 명성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류 봉투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길게 빼고 현장을 지켜보았죠. 서류의 첫 페이지에는 10년 전 강 교수가 발표했던 유명한 교향곡의 원작자가 따로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지도를 받던 가난한 제자의 곡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명백한 표절이었죠. 옥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부도덕한 행실을 조사하며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 두었던 게 아니겠어요? 옥수는 백화점에 잠행하며 그녀의 갑질을 목격할 때마다 예술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예술의 순수함을 논하던 그녀의 입술이 사실은
타인의 재능을 훔친 도둑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강 교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손가락 끝까지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죠. 내가 그토록 비웃던 소년의 굳은 살은 너 같은 도둑은 꿈도 꿀 수 없는 진실의 증표다라며 옥수는 일갈했습니다. 그녀는 강 교수가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논문 대필과 작곡, 표절 이력을 하나하나 냉정하게 읊어내려갔죠.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유명 음대 교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배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의 제자들조차 스승의 비리를 듣고는 고개를 돌리며 그녀와 거리를 두기 위해 뒷걸음질을 쳤어요. 화려한 금박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시궁창 속으로 처박히는 비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지배인을 향해 단호한 손짓을 보내며 강 교수를 학계와 예술계에서 영구히 퇴출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당신의 비열한 음악이 들리지 않게 하라는 그녀의 선언은 준엄했죠. 강 교수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는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집착과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옥수는 그런 여자의 비참한 말로를 끝까지 차갑게 지켜보며 정의의 칼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요원들은 옥순의 명령에 따라 소란을 피우는 강 교수를 붙잡아 백화점 밖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지독한 향수 냄새는 백화점의 강력한 환풍기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힘없이 흩어져 사라졌죠. 사람들은 악인이 처단되는 광경을 보며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장엄한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다시 평정을 되찾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백화점 회장으로서의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이제 로비에는 비로소 거짓이 사라진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감돌며 진실한 음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수는 분노로 가득 찼던 시선을 거두고 옆에서 떨고 있는 소년 준우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뻗어 소년의 깡마른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죠. 미안하다 준우야. 어른들의 오만함이 너의 소중한 재능을 아프게 했구나라며 옥수는 소년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준우의 심장은 옥순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자마자 본물 터지듯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소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조건 없는 친절과 사랑 앞에서 아이처럼 옥순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옥순은 소년의 오른손을 들어 올려 잘려나간 네 번째 손가락과 그 끝에 박힌 단단한 굳은 살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이자 진정한 예술가의 영혼이 깃든 성스러운 흔적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죠. 옥수는 소년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로비의 조명들은 이제 상처 입은 소년과 노회장을 감싸 안으며 신비로운 축복의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감동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옥수는 준우를 데리고 백화점 최고의 VIP실로 향하며 소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거대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품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노라 결심했죠. 준우는 여전히 옥순의 손을 꼭 쥔 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황홀한 기분으로
화려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부서진 메트로놈의 태엽은 소년의 주머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박동을 준비하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제 소년의 앞날에는 차가운 지하철역 대신 세계적인 공연장의 화려한 무대가 찬란하게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강물처럼 무심하고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하철역의 차가운 바닥을 전전하던 소년 준우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거장이 되었죠. 옥순의 아낌없는 후원 아래 준우는 자신의 천재성을 갈고 닦으며 유럽의 권위 있는 음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여전히 네 번째 손가락이 없었지만 그 결핍은 오히려 독보적인 예술성을 완성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준우는 기존 클래식 악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네 개의 손가락만으로도 완벽한 화음을 구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운지법을 새롭게 창조해냈습니다. 준우는 옥순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성장은 단순히 실력을 쌓는 과정을 넘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장엄한 여정이었죠. 세계를 순회하던 준우의 마지막 공연은 10년 전 운명이 바뀌었던 그 백화점 홀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장 입구에는 준우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든 수천 명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제 그를 지하철역의 거지 소년이 아닌 네 손가락의 기적이라 부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공연장 내부에는 장엄한 정적이 감돌았고 무대 중앙의 피아노는 과거보다 더욱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옥수는 객석 제일 앞줄에 앉아 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로 다 못할 벅찬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조명은 오직 한 사람만을 비추며 기적의 시작을 알렸죠. 준우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품격 있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깊은 사유와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고 있었죠. 그는 건반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준우의 오른손 네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건반 위를 자유롭게 누빌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관객들은 소년의 손끝에서 터져나올 선율을 기다리며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무대에 집중했습니다. 공기는 밀도가 높아진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따스한 열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죠. 피아노 악보대 위에는 낡고 오래된 물건 하나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강 교수에 의해 박살났던 메트로놈을 옥순이 세계 최고의 장인에게 맡겨보곤 한 유품이었죠.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지만 그 안의 태엽은 소년의 심장처럼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메트로놈의 규칙적인 소리에 맞춰 첫 번째 건반을 아주 느리고 묵직하게 내리눌렀어요. 그 소리는 10년 전 백화점 로비에 처음 울려 퍼졌던 그날의 진실한 울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첫음이 터지는 순간부터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신비로운 전율을 느끼며 음악에 빠져들었죠. 준우의 연주는 이제 기술을 넘어선 생명의 창가이자 절망을 이겨낸 자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네 손가락이 만드는 선율은 열 손가락이 내는 소리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울림을 세상에 전했죠. 소녀는 건반 위에서 자신의 아팠던 과거와 옥순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음악을 들으며 자신들이 겪어온 삶의 고단함을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연주가 절정에 달하자 공연장은 마치 거대한 빛의 바다에 잠긴 것처럼 장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로비에 모인 모든 이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적을 일으켰죠. 제일 앞줄에 앉은 옥수는 준우의 연주를 들으며 죽은 아들을 향한 오랜 슬픔을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준우라는 가여운 천재를 통해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완성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죠. 옥순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숭고한 기쁨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손등에 박인 굳은 살이 이제 전 세계를 치유하는 보석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미소 지었죠. 준우는 연주 도중 옥순과 눈을 맞추며 오직 그녀만을 위한 진심 어린 감사의 선율을 건반에 실어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개인의 서사를 넘어 인류의 아름다운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죠. 연주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음의 여운이 공연장 천장에 닿을 때까지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침묵이 흐른 뒤 관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폭풍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죠. 준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관객들에게 화답했고 옥순을 향해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만함으로 소년을 짓밟으려 했던 강 교수는 이미 세상에서 잊혔지만 진실한 음악은 이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었죠. 소년의 네 손가락은 장애가 아니라 신이 내린 특별한 축복이었음을 사람들은 환호성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쏟아지는 꽃다발보다 소년의 진심 어린 미소가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던 밤이었죠. 인생은 때로 우리를 차가운 지하철역의 어둠 속으로 거칠게 밀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우처럼 가슴속에 진실한 음악을 품고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히 10손가락의 빈자리를 채우는 모방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준우만의 장르를 개척한 위대한 예술적 승리였습니다. 옥순의 따뜻한 시선과 준우의 꺾이지 않는 용기가 만나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그리고 진심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네 손가락 소년이 연주했던 그 희망의 선율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련은 잠시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 영광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당신의 앞날을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준우와 옥순 회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기를 응원할게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가운 세상을 따스하게 녹이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달봄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